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서해 소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의 책임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도한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해 사건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월북을 기정사실한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아들 공무이탈 관련해서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로 연기를 하는 무도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야당은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도 일관성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이어지고 있는 여야의 대립. 오늘 일부에서는 각 당의 입이라 할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과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으로부터 각 당 입장 들어봅니다. 진짜 전국으로 퍼지는 건 아닐 것 같아. 다시 이번 환자 되게 많아지겠구나. 점점 끝나는 날은 멀어지는 거다. 이번 추석 때는 못 보긴 하는데 조만간 보러 할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못 본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추석에도 코로나 병동을 지켜야 하는 간호사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상황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료진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기 여행지는 예약으로 꽉 찼다고 하죠. 2부에서는 연휴를 앞두고 의료진의 당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부에서는 내년 개봉을 앞둔 영화 동백의 주인공 배우 주아름 씨와 백승익 씨 스튜디오에 나옵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이야기 나눠보고요.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언택트 한가위 음악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 고향인 안동을 노래한 가수입니다. 가수 진성씨와 4부에서 작은 음악회 함께 하겠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국회에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갔죠. 추석 밥상을 뜨겁게 달굴 이슈에 대한 여야 입장, 오늘 1부에서 여야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결국 장외로 나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시국에 국민의힘이요, 장외투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예. 또 뭐 청와대 앞에서 이른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예. 한마디 좀 덧붙이면,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런 일에 뭐 정쟁의 도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정치인은 국회에서 원내에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원내 대표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장애로 간다는 것은 장애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정치 안으로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 야당이 네네. 이번 사건을 가지고 추석 밥상에 올려서 정쟁 도구화하려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런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도구를 쓰는 건데, 추석 밥상에 과거에 이런 대북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북풍이라는 이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민심을 혼란시키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 그러한 차원으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번 사건을 세월호 참사, 최순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빗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너무 나간 지적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좀 나가도 좀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한때는 새정치의 바람을 일으켰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독서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갈등과 분열을 넘는 새로운 정치로 나가야 되는
모습에서 예. 구태 정치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애석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는 뭐 여야 할 것 네네네. 없이 다 동의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예, 뭐 정의당도 동의하고.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그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만인륜적 만행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받아주고 있지 않다 이건데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는 민주당에서 안 받는 이유를 제가 어느 정도 추측은 합니다만은 네네네.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문구 정도는 넣어서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문구와 관련해서는요. 예. 민주당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 안이 있었고 예, 제가 이제 국방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난 9월 23일에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작성했거든요. 예, 근데 이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예.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사과 발언이 있고 나서 그럼 대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같이 하면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문구 하나하나에 따지다 보니까 예, 실제 그 진전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를 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요.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내용의 차이는 없는데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이제 옥신각신했던 문제였습니다. 예. 예. 거기 그 문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지엽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죠. 예. 국방부에서는 이제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 예. 북한에서는 이제 부유물을 불태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좀 다르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내용 때문에 남북 공동 조사라든가 또 남북 연락망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 이 예. 월북과 관련해서 그 우리 군 당국이 아마 감청을 통한 정보를 획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 군에서 비공개 전제로 국회 보고한 내용들이 다 보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감청을 이거는 정말요.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예. 그 9월 23일 저희가 이제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그 서욱 장관과 함께 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여러 쟁점들이 있었는데 예. 큰 쟁점이 뭐였냐면 여야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군의 첩보 자산과 관련해서는 노출이 돼서는 안 된다. 예. 따라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 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는 여야가 다 같이 했고요. 예. 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비공개로 전제가 됐는데 언론에 공개가 됐다라는 예. 거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군의 첩보자산 한미의 그 첩보자산을 노출했다라는 것이 예.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차제 이런 원칙도 조금 뭐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첩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디서 이거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일치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갔던 거였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공개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출처뿐만 아니라 예. 이게 왜 나왔고 우리의 국익이 훼손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들어가는데요. 네네. 추석 연휴 끝나면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예산 전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법, 공수처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네네.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 그 국민의힘과 협치는 좀 더 어려워질 것처럼 보이는데 원칙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치의 부분도 있고요. 또 가장 큰 쟁점에서는 여야가 옥신각신 치열하게 또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협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정에 발의해서 큰 가름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예. 또 하나는 공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운영 방향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 추석 인사해 주시죠. 예, 오늘 뭐 제가 이제 전화 연결하면서 여러 이제 쟁점이 있다 보니까 목소리 예. 톤도 좀 높아지고 그랬는데 예. 사실 이번 추석 연휴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지 않습니까? 예.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추석 연휴를 맞게 됐는데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갖게 되고요. 또 더욱더 좀 뜻깊은 그런 추석 연휴 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많은 어려움들을 좀 극복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앵커님도 잘 보내시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인터뷰했는데요. 자, 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장애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 국민이죠. 공무원이자 두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예. 이렇게 조난을 당했는데 예. 그 통탄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불살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원인 규명을 하자는 게 정치 공세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원인 규명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북한과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 같은데 글쎄 북한이 네. 어떻게 이 안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갖고 관철시키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남북 정상 간의 친서도 주고받고 또 사과까지 받아내서 북한의 뭐 계몽군주라고 하셨는데 예. 뭐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예. 이제 공동조사를 하는 것도 지극히 뭐 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건 정부의 책임인 것이고 국민의힘이 대북 교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 그 문구 문제가 하나 있고요.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 이게 왜 들어가지 않느냐. 두 번째는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안을 민주당이 왜 받아주지 않느냐 이건데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부분 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안인 것입니까? 네,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규탄을 해서 예. 이 잘잘못을 가리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지 예.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를 넘겨서 그들한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기까지 엿새나 지났습니다. 예.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의혹이 있었고 국민적인 공분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그것을 낱낱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무궁화 10호 그 선박에서 내린 선원들도 지금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는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이것으로 퉁치고 넘어가자. 예. 이런 자세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로서의 정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어쨌든 정치는 협상이니까요. 그 두 가지 문제 네네. 중에 하나만 요구한다면 어떤 걸 요구하시겠어요? 저희는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고요. 예. 국민이 궁금한 거를 저희가 묻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해상에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또 불살라지고 이런 경우가 계속되더라도 그러면은 북한 지도자의 사과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건지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을 이제 낱낱이 좀 따지고 그래야지
재발 방지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마저 채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느냐, 여론상.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정말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이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낼지는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난당한 그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물리적인 6시간이 있었다는 건데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구출 요구를 한마디만 했으면은 그 무고한 생명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는 너무 개탄스럽고 분노스러운 거고,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장애투쟁은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장애투쟁을 한 거는 글쎄 장애투쟁이라고 규정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것을 갖고 긴급 현안 질문을 질의를 전제로 한 대북 결의안도 저희가 뭐 하려고 했었고요. 예. 그리고 운영이라든지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원활하게 지금 여당에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정말 정부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자성의 목소리를 이제 이끌어내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 문제는 간단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북한의 사과도 받아냈고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한 라인이 됐다 그러면은 공동조사 해갖고 낱낱이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북한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엇박자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는 받아들이고 북한의 어떤 발표 내용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사안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내일 추석이니까요. 덕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예, 정말 그 가족들도 마음 편히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절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방역에 잘 협조해 주시면서 이 코로나19가 머지않아 극복하리라고 기대하고요. 가족의 힘이 국민의 힘이 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네. 다음에 네, 또 연락 한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인데 예.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차는 막히지 않고. 귀성길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시내 오는 길이 조금 평소보다는 막히긴 했는데요. 일단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이제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예년 대비 한 30%가량 줄어든 2,759만여 명 정도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좀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날이죠. 내일 오전 귀경길 올라오는 길은 연휴 마지막 날의 전날인 토요일 개천 전날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총 엿새간 한국도로공사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예. 이제 실내에 고객이 밀집하면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대신 이제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휴게소 식당에서도 도시락이나 김밥, 컵밥 이런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를 하고 이제 이거를 포장해서 차 안에서 먹거나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서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도로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예.
자, 개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만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의해야 할 방역 수칙은 어떤 겁니까? 예, 일단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제 KTX 기차 같은 경우는 객차 전화 통화를 하실 때 객차 사이의 공간에서 통화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보다는 가능한 한 문자로 좀 연락을 해달라.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 휴게소 등을 이용해서 통화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긴급하게 통화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해야 된다고 방역 당국이 당부를 했고요. 또 이제 사실 차를 타고 갈 때도 가족끼리만 갈 때는 마스크를 굳이 차 안에서 쓸 필요는 없지만 같이 살지 않은 가족과 같이 차를 탈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마스크를 쓰고 수시로 차량 내부 공기를 환기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도 살펴보죠.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최근 며칠 사이 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오늘 0시 기준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38명에 그쳤다고 봐야겠죠. 지난 26일 이후에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8명이면은 50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 이게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게 그 수도권 제2차 유행이죠. 집단 발병이 본격화하기 전인 8월 11일 이후에 49일 만이라고 합니다. 50명 이하로 떨어진 게. 어제 하루 동안 이뤄진 검사 수도 1만 1,741건으로 그러니까 휴일이었던 직전일이 한 5천여 건이 좀 안 됐는데 검사 수도 확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 물론 이제 뭐 내일까지 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검사 건수가 많았는데도 38명이 그쳤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발생 확진자도 한 20명대 머무르면서 수도권 유행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8월 초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또 새로운 곳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오후부터 추석 연휴 동안 귀성 및 여행 행렬이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예. 자, 방금 속보로 법원에서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개천절 집회는 원천 차단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도로공사 측에서도 중앙방역수사본부에서도 개천절 집회 제한해야 된다 의견서를 내기로 했었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공무원 피살 사건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하고 있네요. 예, 뭐 앞서 그 여야 대변인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해양경찰은 이 공무원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 또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판단이고요.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지점이 인위적인 노력 없이 갈 수 없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에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의 의자한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또 이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이름이나 나이, 고향 등의 신상 정보를 북한 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 해경한테 정보를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이걸 뭐 휴민트로 알 수는 없었을 거고 아마 감청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 여러 가지 첩보 공개하기 어려운 공개하기 어려운. 그렇다면 그 감청 내용 중에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북으로 판단된다. 뭐 그 근거로는 또 뭐 3억여 원의 빚이 있는데 그중에 2억 원 이상이 또 도박 빚이었다. 2억 한 7천여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채무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라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 뭐 이제 뭐 이 근처 주변 해역을 워낙 잘 알고 10년 가까이 어업 지도서를 탔고 수산계열 고등학교를 나왔고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경이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아들 서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야당은 여기 불복하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많이들 보도로 보셨을 텐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검찰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이미 사실 야권에서는 예견된 수사라고 좀 비판을 해왔는데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도한 일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가 됐고 추석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서 검찰이 털어버리려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 뭐 대법원 판례상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 이탈인데 명령서가 없는 것이 분명하고 뭐 구두 보호를 누가 했는지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무혐의가 됐다 비판을 했고요. 같은 당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대표,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의 당 대표였죠. 그러니까 상급부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이제 보좌관에 건넸는데 이게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게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한다.
옛날에 우리가 회자됐던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도 결론을 끼워 맞춘 수사라고 야권은 오늘도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검찰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검으로 가자. 예, 맞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끌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 쪽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론이 많이 갈려 있기는 한데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겠죠. 이게 사실은 지지하는 쪽과 아닌 쪽이 워낙 좀 극명하게 보는 시각이 달라서요. 예. 미국의 글로벌 IT 공룡 기업입니다. 구글. 예. 이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의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행하겠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이죠. 구글 플레이라고 이제 핸드폰 안드로이드 기반 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깔려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앱, 그러니까 유료 앱이나 또는 콘텐츠에서 인앱 결제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결제하는 이 결제 금액에 수수료 30%를 적용하겠다. 이걸 내년 중에 강행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글 플레이에 등록되는 앱들은 내년 1월부터 기존 앱들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존 앱들은 내년 10월부터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가 의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사실 현재는 이 모바일 게임에서만 인앱 결제가 강행이 되고 음악이나 웹툰 같은 다른 앱에서는 사실 꼭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니더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아예 무조건 구글을 통해서 우리를 거쳐가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앱이 아니면 다운을 못 받으니까 무조건 여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30%를 수수료를 적용하면 글쎄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콘텐츠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30%가 이제 적은 게 아닌데. 많죠. 수수료를 30%를 뗀다는 거는. 실제 업계에서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제 대형 기업들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앱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작은 앱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소비자들에게 또 피해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 애플의 이제 애플 앱스토어라고 하죠. 여기는 이미 30%로 수수료를 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네이버 웹툰 이용권 같은 경우 한 개의 구글에서는 100원인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120원. 지금도 현재 그래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들한테 30% 수수료를 전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팟캐스트 유료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시는 것들 아이폰에서 하면 더 돈을 주고 맞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글도 똑같이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점유율이 애플보다 훨씬 크거든요. 거의 작년에 구글 플레이 국내에서 결제된 구글 플레이 결제 금액이 거의 6조 원 가까이 달하고 시장 점유율도 63.4%. 그러니까 애플이 한 25%, 국내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한 10%인데 워낙 이제 비중이 높은 이 구글이 하겠다고 하니까 좀 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구글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컨텐츠도 30%, 35% 이렇게 수수료를 떼가는데 속된 말로 제주는 누가 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기업이 무서운 거죠. 조용히 이게 모든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제 좀 돈을 내놔야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사실은 규제를 할 가능성도 제기가 돼요. 안 그래도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제 제기를 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이제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보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업계나 법조계에서는 이게 만약에 규제를 구글을 향해서 하면은 또 언젠가는 국산 플랫폼이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구글이랑 국내 어떤 당국 또는 업계 다 이게 입장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 다툼이 좀 수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고향 방문 자제를 부탁했더니 여행지마다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연휴 이후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죠. 의료진의 당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명지병원 김인병 응급의료센터장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명지병 김인배입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명지병원 코로나 병동은 연휴에도 계속 운영될 테고요. 예. 코로나 확진 환자 감염 격리 병동하고 응급 환자 관련 응급실 그리고 선별 진료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의료진들이 지금 코로나19가 벌써 7개월, 8개월째 가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로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초반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저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까지 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의료진들이 좀 피로하고 막 답답한 심정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조금 서늘해졌습니다만 아직도 방호복을 전신에 착용하고 하면 상당히 힘드시죠? 예,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매스컴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은 감염 환자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 방호복은 굉장히 조금 저희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복장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복장이 없어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복장까지 하고 들어가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요. 다 매스컴에서 아마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 얼굴에 막 자국도 남고 땀도 많이 흐르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센터장님도 연휴 내내 병원에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근무 스케줄 따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번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애쓰십니다. 자, 근데 의료진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에만 3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그리고 강원도에 호텔 예약률이 90% 육박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 힘이 빠지고 그러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다 좀 나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친구들 친척들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이해는 가고 저 또한 그러고 싶긴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 모든 분들 다 많이 자제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각 여행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지금까지 해가지고 많이 개인 방역도 하시고 좀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걸로 이해는 하지만은 다들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특히 이런 급성기 특히 열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절대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다행히 오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50명대로 내려와서 국내 발생은 23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추석 연휴 끝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센터장님도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줄은 걸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100명, 오늘 같은 경우는 50명 이내로 나왔다고 되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병원이 있는 이런 고양시, 일산,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적으로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 병원에서도 발생이 됐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가지지 않는 환자들이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보면은 25% 이상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50명, 100명 선, 많게는 150명, 200명까지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증상이 올 가을, 겨울,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특히 개개인의 그런 방역에 대한 그런 관심과 행동이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게 가장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독감 환자도 발생할 수 있고 호흡기 질환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구별이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일반인들 자체도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보면은 단순 감기도 있고 독감도 지금 이제
독감철이 다가오고 그리고 코로나까지 같이 있는 상황에서 뭐 콧물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특히 또 뭐 전신 근육통, 고열이 동반되는 상황도 있고 이게 다 같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자가 증상이기 때문에 예. 거의 이런 증상은 다 코로나 증상과 일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상에 이런 정보 이런 거 보면은 구별이 되게끔 나와 있긴 한데요. 예.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의료진도 이건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에 대한 검사는 인플루엔자 독감 검사 그리고 코로나 검사가 돼야지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단순 감기구나. 뭐 목감기구나. 독감이구나. 코로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번 이제 겨울 내년 초까지 이럴 상황이 되면은 더 혼란스럽게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고열이나 기침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이나 보건소를 먼저 찾아야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랑 독감이랑 감기랑 구별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에 올 초랑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환자들은 일단은 이제 단순 감기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해열제라든지 따뜻한 물이라든지 쉬시거나 하면 2, 3일 정도는 특별히 문제없이 해결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그런 매스컴에서 캠페인식으로 나왔던 게 이런 그러니까 이런 콧물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 드시고 2, 3일 정도 집에서 계시다가 그런데도 이게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라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연휴 기간에 갑자기 응급실로 이제 오시게 된다면은 응급실 자체의 그런 안 그래도 응급실에 환자들이 많이 이제 연휴 기간에 오실 텐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혹시 또 이런 경우가 같이 환자들이 이제 섞이게 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전에 우리가 초반에 했던 그런 캠페인 이런 증상이 있은 경우는 2, 3일 정도 집에서 쉬시면서 약 드시고 계시다가 증상이 지속되면은 선별진료소나 병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데 어쨌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뭐 외출할 시 마스크 꼭 끼고 뭐 이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겠죠? 예,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도 뭐 명지병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응급실 내라든지 이런 데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가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개인적인 방호가 확실히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그게 뭐냐면은 마스크 착용.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용 마스크 KF94라고 하는 그 마스크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쓰고 있으면은 그리고 흠집기 그리고 다수들이 있는 그런 사람 간의 접촉 피하기 이 정도만 지켜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라 불리는 여순 사건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비극적 역사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조명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동백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두 주인공 모셨습니다. 배우 주아름 씨 그리고 백승익 씨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니까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백승익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자 오늘 영화 이야기하러 두 분이 오셨는데 이 동백이라는 영화가 뭐 다 완성된 겁니까? 다 찍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개봉을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네. 개봉은 언제예요?
저도 그렇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전달을 못 받아서 지금 편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0월, 뭐 11월, 뭐 12월 내년 뭐 여러 설이 있어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배우분은 또 확실히 저희도 모릅니다. 예. 그럼 어떤 영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동백이라는 영화가 뭐 이런 거다. 이제 뭐 과거에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된 주인공이 이제 그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죠. 아픔을 치유하는 옛날 비극적 현대사. 네네네네. 그 옛날 이야기하고 지금의 현대 이야기랑 같이 다 계속 나오는 겁니까? 사실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냥 가족 드라마인데 이제 주인공이신 박근영 선생님이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런 과거의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 영화가 결국은 여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순 사건이 제가 오프닝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벌어진 우리 현대사의 불행한 일인데 이 출연 자체가 좀 부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영화에 나와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없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읽었고 제가 결정하게 된 계기는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출연을 하고 싶다고 회사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면 조아름 씨는 시나리오 보고 또 나름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셨군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 네, 저도 대충 알았지 사실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책도 많이 보고 기사도 접하고 감독님이랑도 진짜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같은 질문 드리면 백승희 씨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출연 요청 왔을 때. 일단 이제 캐스팅이 됐으니까는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사실 그런 사건을 떠나서 극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가족 드라마로 봐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내용이었고 저도 주아름 씨랑 마찬가지로 이제 잘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은 사실 뚜렷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마음이 말 그대로 이제 먹먹했죠. 네. 가족 영화라고 좀 두 차례나 말씀하셨는데. 예. 가족 내의 갈등,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가족과 또 다른 가정과의 갈등입니까? 복합적이죠. 둘 다. 복합적으로 다. 예. 근데 뭐 갈등이 뭐 이렇게 뭐 첨예한 갈등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사는 얘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진실을 좀 알아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냐. 뭐 과거에는 여순 사건 피해자라고 하면 뭐 빨갱이다 혹은 그 자식들은 빨갱이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연좌제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도중에 또 이 영화를 출연하고 또 개봉되면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갈 테니까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관객으로서 봤을 때 너무 무지했고 어쨌든 출연을 하기로 했으니 공부를 많이 하고 일단 촬영에 임했고요. 예.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왜 이제 알았을까? 반성도 많이 했었고 또 관객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뜻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촬영을 끝까지 잘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백승익 배우는 정북은 대장 역할을 맡았네요. 예. 그럼 악역이죠. 그죠? 어땠어요 연기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전에도 악역은 많이 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 실존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군 쪽의 실존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자료가 많아서 찾아봤는데 너무 좀 비상식적으로 잔인한 정도라서 이제 그런 걸 좀 시나리오에서도 좀 컷을 하고 연출을 좀 순화해서 해주셨어요. 오히려 예. 실제보다는 네네 실제 장면은 더 잔인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좀 많이 잘라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북은 대장 역할을 했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백승 씨 보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무섭네요. 아, 그렇습니다. 주아름 씨는 어떤 역할입니까? 저는 정유나 역을 맡았고요. 예. 유나는 뭐 기태의 친구이자 정신적 지주로 할아버지 역을 맡은 박근영 선생님과 기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의리파 친구이고, 네, 그런 친구입니다. 그럼 박근영 씨 할아버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손녀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할아버지의 조카의 친구예요. 조카의 친구? 네네. 그래요. 아직 제가 영화를 보지를 못해서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여순 사건의 배경이 이제 여수 순천인데 다 지방 로케로 찍으신 겁니까? 네.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박근영 선생님이 저희 대학교 선배셔서 예. 그 계기로 처음에 되게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또 쉬는 날에 밥도 사주시면서 되게 저희들이 긴장하지 않게 좀 많이 풀어주셔서 진짜 화기애애하게 그 짧은 순간에 재밌게 촬영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대선배님하고 연기하시니까 느낀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기억 속에 존재한 인물이라서. 같은 네. 씬은 존재하지 않았군요. 네네네. 그 어떤 조언은 좀 안 해주셨어요? 연기에 대한이라든가 작품에 대한이라든가. 예.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예. 우리 영화 배우 두 분 오시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터뷰가 어렵네요. 우리 평론가들, 변호사들 안 시켜도 계속 말하거든요. 두 분 어렵네요. 네. 일단 이게 국회에서도 시사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다 찍으셨다고 하니까 네. 아마 명절 끝나면은 시사회는 빨리 이루어질 테니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이다. 관객들이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봤으면 하는지요? 네, 두 분 중 누구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가슴 아픈 여순 사건을 관객분들이 일단 정확하게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순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알리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네. 많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 백승희 씨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찾아보면서 이제 이게 뭐가 옳고 그르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혼돈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애꿎은 사람들만 희생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폭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니까 서로 의심하고 이런 작은 의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그런 상흔들이 몇 세대 걸쳐서 남아가지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쪽에 가면은 서로 배척하고 이런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저도 편집본을 다 못 봐가지고. 근데 백승 씨 말처럼 정부군 대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본인이 그런 일을 할 때 이건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국가를 위한 길이고 애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도. 그 여수에서 이렇게 찍을 때 주민들이 어떤 응원의 메시지나 이런 거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주민분들이요? 네, 찍을 때 어떻게 구경하러 간다. 저는 이제 주민분들이 계셨을 때 안 찍고 다 이렇게 저희 스태프들만 있는 공간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색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사료에도 나와 있는 장면인데 이런 운동장 같은데 사람들을 쫙 불러놓고 색출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네네네. 자발적 엑스트라입니까? 이제 자발적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응원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응원을 떠나서 이제 영화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주아름 씨가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유족들에게는 어떤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유족들은 또 일반 관객들하고는 다르게 이 영화를 또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예. 얘기라서 제가 감히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조차도 뭔가 죄송스러운 거죠. 근데 하지만 이 계기로서 저도 정확히 이 사건을 알게 되고 그냥 많은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냥 바람이 저는 다인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동백을 만든 신준영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유족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도 굉장히 옛날에 찍은 그 이제 여순 사건 관련 다큐를 하나 봤었는데 예. 사실 뭐 그 다큐의 내용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70, 80대 그런 노인들이 우시고 막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이게 이게 뭐 그분들한테는 그냥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심정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괜히 또 가라앉아 있던 걸 들춰내는 아픔 대려 그럴 수도 역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주아름 씨도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확실히 개봉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개봉할 때 코로나19가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극장에 와서 이 영화를 좀 봤으면 하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우들도 어렵고 또 영화 관계자들도 다 힘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 두 분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계획, 다른 거. 이 영화는 이제 다 찍으셨으니까. 다른 작품 활동이라든가. 최근에 뭐 저는 드라마 끝나고 아무래도 안전히 밖에 나가서 어울리기보다 안전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 들어서 집에서 취미생활 찾으면서 올해는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방콕 하면서 취미생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림 그리고 좀 다음 주부터 영어 과외를 하려고. 좋네요. 예. 그림 그린다고 상상하니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못 그려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리는.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느낌대로.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래. 백승 씨 계획은 어때요? 네, 저도 이제 주아람 씨랑 같은 드라마를 최근에 끝을 내고 이제 뭐 최근에 비상선언이라는 영화 잠깐 나왔고 이제 범죄도시 2라는 작품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니까 덕담도 좋고요. 우리 영화 개봉하면 많이 봐주세요. 홍보도 좋고. 자, 먼저 하실래요? 주아름 씨 인사. 예. 되게 짧았지만 저희들의 영화에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추석 참 너무 어지러운 세상 속이지만 가족들과 집 안에서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유튜브로 페페로님께서 두 분 뜻깊은 영화 찍으셨네요. 응원합니다. 이런 좋은 메시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승희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예. 네, 뭐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추석을 앞두고 언택트 한가위 추석 특집 정면 음악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휴 전날이라 고향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명절에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 안동역에서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가수 진성 씨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대기실에서 앞에 영화배우 두 분 나오는 거 들으셨죠? 예, 잠깐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우다 보니까 단답형으로 질문들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일 건데. 아니 요즘에 뭐 노래도 많이 하십니다만 예능 프로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입담 많이 선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뭐 여기저기서 불러주셔가지고 가긴 가는데 사실 그냥 그거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시골스러운 모습이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어찌 보면은 조금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된장 같은 뚝배기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곳이에요. 네, 요즘에 서해안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 바로 옆에 부안입니다. 예, 명절에 내려가십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뭐 제가 일도 있어서 못 내려가지만 또 국가 정부 시책이 사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작은 거지만 그런 거라도 사실 좀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표곡이 안동역에서이기 때문에 진성 씨 고향을 안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향이 안동 어디십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선뜻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요. 제2의 고향이 고향이 어디세요? 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남인이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불렀기에 제가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분께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거 안동역 처음에 녹음할 때 가수들 녹음하면 이게 뜬다 안 뜬다 이렇게 감이 온다는데 감이 오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제가 타이틀곡으로 가려고 했던 곡이 아니었어요. 안동을 사랑하는 안동 가요 애향 모음집이라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한 7, 8곡 됐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었거든요. 그때 이 작사가분이 김병걸 씨라고 안동 분이세요. 저하고 무명 때부터 그 선배님도 지금 저하고 나이가 이제 한 3, 4살 차이 나는데 제가 한 30년 전부터 같이 무명의 길을 걸었던 이제 작가분이셨어요. 저는 가수였고 그때 인연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안동역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너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부탁 좀 할게.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용돈을 얼마 정도 받고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때 녹음을 할 때 하고 나니까 안동에 대한 이모저모가 1% 없는 거예요. 그냥 안동역이 원래 애향가요나 어떤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의 노래를 그릴 때는 그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나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사실 좀 지명이나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안동역이었어요. 지난날의 추억이. 그러니까 서울에 오면 서울역이고 부산에 가면 부산역이겠죠. 그래서 그때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성이 있는 노래구나. 네. 그리고 가사가 또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솔직히 못 했죠. 근데 나중에 떴다면서요, 이 노래가? 한 5년 후에. 5년 후에. 트로트는 그런 경우가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있어요. 그렇죠? 발표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걸 타이틀곡으로 처음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유튜브 시대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글을 올리는 분들이 아니 진성 씨 이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뭐 방송에서도 안 나오고 어디 들을 데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두 분이 아니고 수백만 수백 분이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제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작사가 김병걸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 편곡해서 했는데 역시 딱 맞아 떨어졌어요. 제가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그러세요? 안동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냥 지날 때마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고향이다 보니까 괜찮대 노래가? 웅보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미니 콘서트를 시작으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었죠. 2016년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입소문으로 퍼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이 노래는. 그럼요. 입소문으로 번져가지고 제가 이제 메들리라는 노래를 그러니까 길보드 차트라고 하는데 그 길보드 차트 메들리의 4대 천왕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음반이 좀 이제 팔리는 아마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공식으로 집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고속도로에서부터 이게 이제 사실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안동역이라는 노래가 뜨기
전부터 뭐 내가 바보야라는 노래는가 태클 걸지마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님의 등불 뭐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노래는 아니었고 그저 그 뭐 이쪽 계통에서 이제 좀 아는 분들은 진성이란 가수가 있어 이 정도였죠. 아니 그러면 이게 안동역에서 뜨고 나서 다시 진성 씨 옛날 노래도 같이 히트를 하게 되는 거겠네요. 더불어서 그랬죠. 예. 그러면서 보릿고개도 연달아 터졌고. 네,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동전 인생, 또 뭐 새로운 노래들, 채석감이나 이런 노래들. 안동역에서 이 노래가 워낙 데이트를 해서 안동역 앞에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저도 봤는데 지금도 있는데 안동역 이전하거든요, 이제. 예, 저 얘기 들었어요. 근데 구역에 그대로 그냥 그걸 보존하기로 했어요. 구역에. 역사만 이제 이전하고. 예, 좀 뭐 어차피 상징성이니까. 그래요. 직접 봐서 이렇게 딱 내가 부른 노래가 노래비까지 세워졌다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가수로서는 사실 영광이죠. 그리고 뭐 좀 폭넓게 얘기한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분신 같은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를 통해서 후대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노래는 좋은 게 또 뭐 다른 뭐 울산 축제 같은 데 가서 또 울산역에서 바꿔서 하시고 그런 거 맞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기관장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세요. 기관장분들이.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노래도 축제 때도 또 많이 가서 또 행사 때도 많이 부르시고. 그럼 어쨌든 뭐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곡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뭐 제가 사실 1차적으로 전성기는 없었지만 하여튼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가수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된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상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다 또 노래까지 알려져 가지고 더 요즘에는 사실 뭐 좀 신난다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진성 씨가 부른 안동역에서 라이브로 한번. 오늘 그 생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리를 저쪽 라이브 무대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좀 이동하셔가지고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진성 씨가 부른 예전에 어디 공연장에서 한번 뒤에서 본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듣는 거 처음인 것 같네요. 자, 음악 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댓글도 이 작가님 너무 부럽다고 라이브를 혼자 듣는 기분이 어떨까.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어떤 분이 김 부자님께서 아이들 데리고 안동 찜닭 먹고 민박하며 여행하던 시절이 벌써 30년이 돼버렸습니다. 하회마을에서 자고 일어나면 안동 고등어 구수하게 구워주면 만나게 밥 먹던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네요. 유교 사상이 아직 많은 곳, 보수적인 곳, 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곳. 이렇게 또 안동역에서 노래 들으면서 안동 여행하신 분들도 생각이 날 테고 또 안동을 고향으로 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고향 한번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방송을 우리 택시기사, 버스 기사님들이 또 많이 들으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신나게 또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곡 듣고. 뉴스 프로에서 또 이렇게 진성 씨 노래가 나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도 좀 새롭습니다, 사실. 시사 방송에서 노래한 적 없으시죠? 거의 없죠. 네. 정치에 관심 좀 있으십니까?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예능 프로를 보니까 그 전원주택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사는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사실 좀 외모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시골스러워가지고 맨 땅을 밟고 사는 그런 것이 제 패턴에도 인생 패턴에도 좀 맞는 것 같고. 텃밭 기르고. 그렇죠. 그리고 마당에 뭐 조금 꽃이라도 좀 심고 된장 항아리라도 한두 개 있고 그래야지 제가 정서적으로 좀 저하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까? 10년? 그 11년째 됐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에요. 거기 뭐 사실 저도 시내에 살았었는데 거기 살 때 방송국 다니는 거나 뭐 또 그 경기도에 다니는 거의 시간은 뭐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 지인분들이 놀러도 가끔 오십니까?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면은 이제 제가 옛날에는 술도 좀 좋아했고 그래서 같이 뭐 막걸리 잔도 같이 좀 나누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 술은 아예 안 드시고? 지금은 아예 안 드는 건 아닌데 먹긴 먹는데 옛날보다는 아무래도 양이 줄었죠. 좀 아프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무명으로 굉장히 오래 생활하셨죠? 오래 있었어요. 한 거의 30년 이상. 30년? 근데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제가 노래를 했는데 그때는 뭐 사실 그
노래를 PR을 해서 스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 노래가 좋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발을 들였는데 1년, 2년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이는 이제 먹어가고 또 다른 길로 사실 좀 이직을 한다는 자체도 좀 사실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고. 아니, 중간에 포기하고, 내 길이 아니다. 다른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노래를 포기하지는 않고 차라리 이제 생활권에서 조금 제가 힘들면 사실 돈벌이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걸 중간에 이제 조금씩 했었죠. 네. 아르바이트 삼아서. 뭐 그때 저희 때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뭐 해봐야 사실 뭐 막노동판에 가서 뭐 일을 한다든가 육체적 노동 아니면 뭐 수레를 끌고 사실 그 과일 장사를 한다든가 노점 뭐 이제 그런 거였어요. 아니면 돈이 좀 있으면 뭐 조그만 가게를 이제 점포를 했다든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노래를 불러야겠다. 노래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저는 이곳에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고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린 시절부터 사실 이제 가정적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순탄한 그런 그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혼자 살아왔던 세월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가슴속에 이렇게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노래를 부르면 그 좀 편안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직업으로 이렇게 택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사실 덤볐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하여튼 거기에서 좋은 결론을 이제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집착력이 좀 이곳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우물을 파고 한 30년 가까이 뭐 옛날에 유랑극단부터 시작해서 또 뭐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는 이제 옛날에 그런 시절 동시상영관 그리고 뭐 이제 뭐 천막극장 거기다 또 메들리 뭐 음반 이런 세월을 쭉 거치면서 제가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 때 이제 음반을 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나는 계속 하고 싶고 의지도 있는데 주위에서 뭐 그만해라 뭐 그럴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그 자화자찬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확신이 좀 섰었어요. 내가 그 가수를 이렇게 한다라고 택했을 때는 내 노래와 다른 분들의 노래를 이제 비교도 많이 해봤고 사실 지금까지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 마음 먹었던 것도 사실 약간 꺾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는 먹어가고 목에 사실 어떤 그 변형이 와서 옛날 내가 생각했던 그 노래가 안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괴롭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 전까지는 확신은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분명히 어떤 저 빛이 보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미스터 트롯 심사도 하셨잖아요. 했죠. 근데 거기 나오는 친구들도 뭐 지성이처럼 오랫동안 무명생활은 안 했지만 짧게 무명생활하는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럼 뿌듯하겠어요. 또 그 친구도 지금 뭐 대스타가 됐으니까. 뿌듯하죠. 왜냐하면 그런 젊은 친구들이 사실 트로트 세계에 나와가지고 사실 애청자나 청취자들이 젊어지잖아요. 일단 트로트에 대해서. 그러면 저변 확대가 폭이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로트를 부르는 저로서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 친구들은 또 이런 어떤 매치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분명히 우리한테 사실 이제 걸러서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 나 가수 해야 되겠다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정말 브라운관이나 이런 데서 그 친구들의 노래가 검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분명히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아주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라는 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거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가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유튜브를 찾아서 다시 들었어요. 한 번 들었는데 너무 좋다. 우리 근데 이동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실 보릿고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뛰지 말아야 야 배 꺼진다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딱 그 말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저는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말하진 않았고 할머니가 그냥 입버릇 같아요. 그랬대요. 근데 직접 겪으신 거죠, 근데. 저는 직접 겪었죠. 가난을. 그래서 사실 또 어머니들이 저녁에 그 긴긴 밤 그 동지섣달에 너무나 그 동절기가 사실 길잖아요, 밤이. 그러면 사실 식구들한테 다 그 음식을 먹이고 당신은 그 잡수실 게 없으니까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시고 먼 산을 바라봤던 이런 것들이 저는 기억이 났고 그래서 제가 가사를 사실 제가 겪었던 그런 뒷이야기예요.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셨고.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그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분들, 뭐 네. 50년대, 60년대생 분들한테는 네. 다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지금 기성세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저한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예. 근데 뭐 어떻습니까? 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뭐 진성 씨야 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그렇죠. 네, 후배 가수들은 취소되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맞아요. 크게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그 행사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예. 생활하는데 좀 많은 보탬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요. 몇몇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저 엔딩곡으로 보릿고개를 저희도 들으면서 내일 명절 보내는 걸로 하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보릿고개 틀어주세요. 그 최근에 트로트가 다시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순간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때 유행일 수도 있는데. 거품일 수도 예. 좀 롱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트로트를 부르는 한 사람으로서 뭐 롱런을 해서 뭐 몇십 년 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노래이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여기에 배어있는 그 세월을 같이 동반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예. 꺼지지 않고 그냥 불꽃 유지하면서 명곡들이 많이 나오고 저변 확대 폭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명 시절을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치고 이제 뭐 속된 말로 대스타가 되셨으니까 후배들한테도 바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저는 그 정동원 군이 보릿고개 노래를 부를 때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정동원 군도 보릿고개를 전혀 이해를 못할 텐데 어디 부분에서 감동을 받으셨을까? 저는 이제 사실 그 친구의 노래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 물론 노래도 참 잘하는 친구였지만 그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에 그 제가 사실 이제 저의 유년 시절에 어떤 그 과거의 여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제일 어렸잖아요. 13세 어린 친구에 저는 그보다 더 어렸을 때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사실 가정적으로도 약간은 이제 조금 부모님들과 이런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저하고 뭐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그 지난 과거의 아픈 추억을 생각하니까 그냥 한없이 나도 모르게 주책바가지를 떨었습니다. 그때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진성 씨의 보릿고개 노래는 엔딩 음악으로 틀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추석 인사 팬들에게 네.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뭐 YTN 하면 뉴스 정말 세계적인 뉴스의 본산지다.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수가 나와서 또 여러분께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YTN 많이 유해졌어 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노래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요즘에 사실 그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뭐 사실 아름다움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은 굴곡은 있어야지만 인생의 진정한 참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힘드시면 좀 참으시면 분명히 내일은 우리에게 웃을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옵니다.